네. 이제 저번에 그 폭풍인가요? 그때 우리 태풍 왔을 때인가? 네. 그때 강의가 처음 시어주고는 뭐 천재지변이었으니까 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때 원래 강의 내용은 제가 뭘 하려고 했느냐면 그 이제 워낙 미술 사조하고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 화가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긁어드릴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어떤 미국 화가하고 요새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프랑스하고 미국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대표 주자를 이제 국가대표 2명을 뽑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존 싱어 서전트하고 이제 윈슬 호문은 잘 아시니까 그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마네가 이제 최고니까 그 마네하고 이쪽에 하나 뽑으려고 이제 이 존 싱어 서전트의 비슷한 사람으로서 고르려 그러니까 참 안 나와요 답이. 왜냐하면 그 시절이 1880, 90, 1900년대 들어갈 때는 세기말이라 그래서 약간의 데카당트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일상생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더가가 이야기하는 뭐 청소부 그리고 이제 그 다림질하는 여자 그리고 뭐 무용수 그리고 또 약간 그렇지만은 이제 매춘부라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 이제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이렇게 많이 되고 산업혁명으로 해서 막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떻든 그 산업 자본주의로 인한 어떤 그런 병폐가 나타나서 나중에 사회주의로 가지만 그 동안까지 굉장히 팽창하게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도미에 그리고 이제 리얼리즘 꾸르베 갑자기 생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다른 현재 상황을 끌어냈던 두 사람이 이제 로트렉하고 드가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약간의 데카당트적인 현대적인 상황, 그냥 로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생한다라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얘들 말고 나머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도 있고 목마르던 등의 무랑루즈 갈레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여성들의 생활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보드렐르는 현대적인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더니티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더니만은 로트렉을 넣기에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로트렉은 그 존 싱어 서전트하고는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로트렉은 완전히 클래시즘은 떼고 나오질 않았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약간의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트렉을 거기 넣기에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고 왜냐하면 존 싱어 서전트가 워낙 인터내셔널이니까 그래서 그 글맞은 사람이 이제 제르벡스하고 장 포랭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 이제 그날 그 태풍 올 때 그날 했었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가볍게 그 여러분들께서 야 이런 그림이 선생님도 이런 걸 하실 수 있네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있던 터에 어제 그저께 또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걸로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풀어볼게요.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제목은 French and American Painters. 이건 언제 거냐? 1870년부터 1914년 그때에 이루어져 있던 프랑스 앤드 그리고 미국하고 사회. 그럼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사조가 어떤 게 있나요? 1870부터 시작해서 1914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 자,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질문.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쥘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크나 뭐 르네상스나 뭐 어려운 무슨 뭐 애브스트랙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그림들 그리고 화가들 앤드 그리고 사조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모르는 놈.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왔어. 왜 이 다음 사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갔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런 그림을 그렸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모네가 해돋이 인상을 그리고 생라자르 역에서의 어떤 그런 기차가 막 오는 것을 그렸는데 왜 그렸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렸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렸지? 근데 그림이 왜 마네하고 다르지? 르누아르하고 그림이 다르고 르누아르하고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초기 그림은 비슷해요. 근데 둘이 구분하면 왜 다를까? 그 사람이 성향이 다르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제 해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나름대로는 이제 이 골격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 오르세를 갔을 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건 누구 그림이다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그림들은 대부분 그 그림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로코코부터 신고전 쭉 해서 낭만주의 지금까지 쭉 왔어. 1914년까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좋은 사조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조가 가장 영향력이 셀까요? 미술사에서는 그거 하면 공부 끝이에요. 자 이제 그거는 남겨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1914년까지 갑니다. 뭐 할 것도 없어. 14년에서 끝까지 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가자고. 그때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뭘 고를까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그림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거기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빼버릴게요. 빼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고전 약간의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근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본고장이 어딜까? 나라 도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까지 중에서 그 두 가지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19세기 후반 그러면 1870년대 보불 전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여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게 우기요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1863년도 파리 만국 박람회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얘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랑스럽게 자기 문화를 생각해도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만큼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문화를 저렇게까지 칭송해 주는데 자랑할 만하지 뭐. 그건 인정해 줘야 돼. 왜? 그 당시에 이 그림 중에서 자포니즘, 임프레셔니즘부터 시작해서 포비즘까지 저기까지 갈 때까지 이 자포니즘은 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이 30년 대라는 건 1870년부터 시작을 해서 40년까지 보면 1914년을 볼게요. 이때 모든 그림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전의 그림이 뭘까요? 1870년 전에 우르베는 이제 리얼리즘, 그죠? 그러면 그때 리얼리즘이 꾸르베가 1815, 20년 사람이니까 그때 한 뭐 30, 1848년 2월 혁명 뭐 이런 건 막 있잖아. 그때 꾸르베가 그림을 그렸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생의 기운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는 처음에 놀란 게 아니라 매장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런 걸 그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미 랩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진이 웬만한 건 찍었어. 다계류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같이 이런 건 아니지만 찍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 한두 시간 이렇게 딱 푹 찍어놓고 이제 은박지 해가지고 막 현상하는데 걸렸겠죠. 근데 그 상황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그림은 그대로 표현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르베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림이라는 사조는 인간의 미적인 개념 플러스 약간 실증내는 듯한 느낌들, 클리세라 그러잖아요. 그게 오는 시기가 되면 사조가 변해요. 인간은 항상 변하려고 해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쭉 안 가. 근데 르네상스는 엄청 갔어요. 왜? 그 당시에 다양성이 없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을 재현을 했잖아. 그래서 모더니티에 오니까 재현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100년, 200년 동안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요 있는 사람들 모직이 다 앉아있으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때는. 그리고 딱 계급 사이에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그냥 나는 맛있더라 이거 맛있더라 이런 얘기만 했지 야 이게 그림이 말이야 라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조가 계속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쭉 오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 개성이라는 거하고 내 자체의 어떤 그런 내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면 그걸 모더니티잖아. 모더니티라는 것은 근대라는 거잖아요. 자, 근대라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해요. 그죠?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근대는 우리는 보면 전철, 그죠? 옛날에 고종 황제 때 이제 전차가 다니고 막 뭔가 기계라는 거하고 이제 맞물려요. 그건 맞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철 2호선, 3호선 전철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언제 생긴 줄 아세요? 1900년도에 개통했어요. 1900. 우리 100년 됐죠? 얘들 장난 아니에요. 자동차, 비행기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놈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얘들이 모네가 있을 때에는 막 댕겼단 말이에요. 차하고 전철이 있었어 그때. 라자르 역에 있는 전기 기관차 말고 그거는 1877년에 그린 거고 지가 1900년대 돼가지고 지베르니 가가지고 이제 연못 만들 때 그때 전철 생겼다니까. 그때가 모네가 몇 살이냐 60대. 60 내 나이인데 그게 전철 타고 댕겼다니까. 아마 프리패스 줬을 거예요. 그죠? 공짜 티켓 줬을 거 아니에요. 60 됐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철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요새 생긴 산물이 아니라니까요. 오래됐어, 오래. 그래서 보면 요때 남녀 평등 안 됐잖아요. 그때 재산 같은 거 있으면 여자들 난 내 돈 줘 뭐 안 돼요.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연애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공업이라든지 근대가 되어서 기계 문명이 되면 내 할 일, 네 할 일, 롤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럼 네 할 일, 내 할 일 있으니까 간섭 안 받잖아. 그럼 내가 더 전문직이 되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으면 경작한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지주가 너 이만큼의 달성해 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처음에 파리의 시민이 50만 명이었는데 이거 되고 난 뒤에 250만 명으로 완전히 따따블이 됐잖아요. 그 몇 배예요? 5배죠. 장난 아니잖아.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게. 그래가 이제 오스만 그 건물들 세우고 하는 게 보불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항상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시인이 문학가예요. 화가보다 그 사람들이 더 빨라요, 항상.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이 시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가는 약간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그죠? 시인하고 철학자를 월등히 더 높게 쳐요. 관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기존 사회 체제가 붕괴됐죠. 그 귀족하고 왕은 이제 뭐 완전 끝나버렸잖아요. 제3공화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가. 나폴레옹 3세가 이놈의 자식이 이제 1848년도에 지가 딱 해가지고 혁명 일으켜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지가 완전히 다 찬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불 전쟁 한 방 맞고 완전히 쫓겨나고 다음에 이제 클레멘소에 해가지고
제3공화정 말 그대로 총리 체제로 가서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문학, 철학, 과학도 이제 그때는 굉장히 산업혁명에 우리 전기 기관차 이런 건 많이 나왔잖아요. 1840 몇 년도 이럴 때 영국에서 나왔고 니체가 몇 년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840. 요건 알아줘야 돼. 그럼 누구 사람이냐면은 모네. 고 있던 인상파 다 1840. 40 전부 4명. 르누아르가 41년인가 39년인가 그래. 41년이지. 쉔베르크. 이 사람 알죠? 쉔베르크. 간딘스키하고 연결된 사람. 자, 요거는 말레르메. 요거 마네하고 되게 친한 보들렐르의 디다이에서 나오는 상징주의 앤드 낭만파. 오케이. 그러는 이때부터 1860이라 그러면 마네가 처음에 이제 그림을 배우고 쿠트리 밑에서 그림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지가 이제 막 저기 어디야 해군으로 갔다가 막 잘려버리고 마네는 그닥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난리잖아. 올랭피아. 근데 이 올랭피아를 하기 이전에 말라르메하고 보드렐러가 악의꽃하고 이런 거, 악의꽃 그 길에서 못 읽어보잖아. 그죠? 읽어보셨나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학가들하고 마네는 굉장히 댄디스러워요. 그 사람이. 좀 멋쟁이잖아. 모네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그닥 그렇게 멋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많이 끌어요. 모네가 오히려. 모네 결혼 2번 했잖아. 그죠? 오슈데. 네. 오슈데라고 백화점 사장 와이프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어떻든 마네는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그거 해요. 굉장히 젠틀하고 약간 덕하고 다르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나오는 거죠. 순수 예술.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를 재현하고 뭔가를 역사를 그리고 사람 초상화를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꼴려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려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걸 그리면 예술로 성화할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Art for Artist라고 그러잖아요. 순수. 그게 이제 칸트가 나오는 칸트의 자연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화상. 이놈은 화상이 아니라 컬렉터. 듀랑리엘, 볼라르. 그리고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화상은 누구예요? 거트루트 스타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림이 안심 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걱정을 안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줘라고 약간의 힘을 넣겠죠. 화상들도 그죠? 요새는 유행이 이런 거라더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탕기 영감 알잖아요. 탕기 영감. 그 영감 아니에요. 그 사람 영감 아니죠. 그 사람이 일종의 컬렉터였어요. 컬렉터. 근데 그때는 컬렉터였는데 그 그림을 상당히 많은 그림을 누구 그림이 많아요? 세잔 그림이 제일 많았어요. 모네는 그림을 그려도 조금 잘 팔렸어요. 르누아르도 그렇고. 그러고 거기 샤팡티의 부인 같은 경우는 르누아르 상당히 돈 많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고흐하고 세잔이에요. 세잔은 뭐 그림도 오래 그리지만은 집에 돈이 있으니까 뭐 팔리고도 안 하고. 근데 그 그림을 탕기 영감한테 갔으면 끝장났단 말이에요. 근데 볼라르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895년도에 죽기 전에 1906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고전 하기 전에 한번 열어줘요. 볼라르가. 그래서 세잔이 알려지게 된 동기가 돼서 베르나르부터 시작해서 세잔을 이렇게 높게 받든단 말이에요. 자, 세잔이 왜 미술 사적으로 높은지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잔은 그 사과가 그렇고 뭐 빅토르 산도 그렇고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 이제 오늘 딱 듣고 나면 나중에 그까지 나갈 겁니다. 자, 인상주의 자체가 그림에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인상주의가 왜 나왔을까요?
그냥 모네가 지가 고불진정 해가지고 저쪽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 포구에 있는 그 템즈 강도 보고 터너 그림 보고 컨스터블 그림 보고 난 뒤에 피사로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 오기 전에 반드시 절로 들려요. 덜치. 얘들한테 들렸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보면 그때 갔다 왔던 풍차 그림이 있어. 그게 그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걸 그렸잖아요. 1874년도에. 그 해돋이 그리니까 인상파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상파야? 그 왜 인상파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그 인상파가 왜 태어났을까? 그냥 갑자기 뭐 태어나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 그걸 알아야 이게 뭐 그걸 해야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후기 인상파가 나오잖아. 그럼 왜 또 후기 인상파야? 후기 인상파는 누가 있어요? 몇 명이 있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들은 왜 또 후기 인상? 그냥 나누다 보니까 인상파 뒤에 있으니까 후기 인상파랑 다 달라. 그 몇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후기 인상파를 그러면 정의하시오라고 하면 후기에 생겼는데 가면 안 돼요. 후기 인상파에는 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인상파가 만들어졌던 동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이런 걸 정답. 교수들하고 이제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알아요. 가르치니까 인상파를 가르치면 이건 안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바본데 애들이. 그러니까 인상파가 먼저 나와야 돼. 인상파가. 왜 그럴까요? 왜 인상파가 나왔을까요? 모네가 그냥 인상을 그려가지고 인상파인가? 사진기가 발달해서 이제 그거를 좀 달리 그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진기는 너무 똑같이 재현하는데 굳이 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맞단 말이야.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늘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책을 그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그런 것들은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파를 만들기라기보단 내가 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미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상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감, 사진기 이런 것 등등 외부 요인이잖아. 환경. 근데 미적으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는 꼭 그려야 되겠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기존의 반감을 가져야 돼. 무조건. 그런데 모네가 돈을 지가 어릴 때 그림 잘 그렸잖아요. 그 사람 서생이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요. 에이! 샤를 그레. 그 네 명 있잖아. 빅4. 시슬레, 르노아르, 바지유. 여기 배웠잖아요. 1861년도. 들어가서 1864년도에 샤를 글레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만 접고 저기는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제 먼 길을 떠나. 요 네 명이. 그러니까 두 놈 나누어져. 바지유가 이건 너무 긴데. 바지유가 돈이 되게 많잖아요. 만 또 뭐 의사잖아. 그리고 저 집이 부자잖아.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몇 개 있는지 몰라. 몇 개 있대. 그 르노아르한테도 빌려주고. 속속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외기르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르노아르하고 같이 썼던 거 막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그 다 지 거란 말이야. 스튜디오. 그리고 콩탕인가? 거기 하나인 데 있잖아. 마네가 그림 그리고 서 있고 바지오 크게 서 있는 거. 그것도 지 그거란 말이야. 지 스튜디오. 자, 어디까지 갔지? 그래서 아무튼 그 네 명이 있었어요. 응? 그랬다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시슬레하고 모네가 웨센부덴한테 간다. 그때 융킨트를 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 보나 안 보나. 걔한테 배운 이게 처음에 융킨트한테 배우고 65년도 모네 그림을 한번 봐봐요. 거의 약간 리얼리틱에 가까운 임프레셔니즘이 안 나와요. 임프레셔니즘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빛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 때문에 색이 나오니까. 그 색상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색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내 몸에서 이제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 건드려준 사람이 누구냐? 들라크루아라고. 들라크루아 그림에서 보면 뭔가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사르디 나팔루스의 죽음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보색 자체를 굉장히 잘 써요. 들라크루아가. 파랑, 노랑, 빨강, 녹색 섞어가지고 막. 왜냐하면 그걸 건드려준 사람이 괴테란 말이에요. 괴테가 색깔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옷 색깔도 달리 입어요. 노란색이면 뭐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 이모션 앤드 색채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 전에 누가 땡겨냈냐면은 광학을 했던 뉴턴, 1650년 정도 돼요. 이 사람이 거의 보면 부쉐 그리고 프로거나르 그 전에 있는 나이에 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땡겨서 괴테가 확실히 색에 대한 어떤 그런 이모션을 그 안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라크루아가 그걸 딱 보니까 빡 간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이미 독일은 휘슬레, 그리고 프리드리히의 낭만주의하고 들라크루아의 낭만주의가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괴테는 그 이야기 했는데 프리드리히에서 낭만에 있어서의 그 색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낭만주의에서 색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아무도 안 해. 프리드리히는 낭만주의라 그러잖아요. 왜 낭만주의예요? 자유로운. 그 자유로운 건 그림은 다 자유롭지. 모네의 해돋이도 자유롭고 다 자유롭고. 그러니까 꼭 굳이 하나로만 뭉칠 수는 없어요. 뭔가 요소라는 것은 같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에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라크루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럼 들라크루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앵그르. 앵그르의 이제 용녀 그림을 보러. 그리고 그 발탕종인간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이제 얼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그죠? 그 양반 초상화. 그거 봐요. 되게 근엄하지만 색깔이 어때? 색상이 어둡잖아. 왜 어둡냐면 이 사람들은 색을 칠할 때 물감을 섞는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붙이를 안 해요. 섞어버리니까 빛에서는 이게 만약에 색깔이 보색이 만나면 무슨 색이 돼요? 흰색. 여기서는 유화에서 오일에서는 되면은 회색이 된단 말이에요. 회색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하고 들라크루아 그림은 달라요. 그리고 들라크루아는 보색을 엄청 잘 쓴단 말이에요. 보색을 쓰니까 이모션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연을 그리는데 코로같이 모네는 그리고 싶지 않은 거야. 자연을 그리고 싶은데 그게 그런 자연이 아니라 뭔가는 내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가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얘들은 보색 관계를 페인팅을 따로따로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병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스트로크가. 그걸 그대로 받아낸 게 누구예요? 쇠라 시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고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터너 그림을 보면 터너 그림이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면 얘기할게. 자, 요 사람 누구예요? 몰라도 돼. 내가 설명할게 그냥. 앙탱팡탱 라투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정물화사. 그리고 누구지? 나이가 어느 정도 연배? 마네. 마네의 친구들. 그 보드렐르부터 시작해서 요런 애들. 요것도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요거. 요거 잘생겼잖아. 요게 이제 위슬러란 말이야. 위슬러도 같은 나이란 말이야. 같은 나이. 요 놈은 들라크루아. 그죠? 마네, 보들레르 딱 진영에 갇혀졌잖아요. 모더니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더니티를. 근대를. 그럼 그때가
1860년대 요런 무렵 얘들아 게르부아르 카페라는 데서 모여가 수구장창 앉아가 북돌이 들이잖아요 그때. 요새 여러분들이 그 파리 가면은 그 카페 많잖아요. 그 앉았던 애들이에요 죽돌이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대장이 누구 계세요? 이런 애들이잖아. 보드렐르가 일단은 말빨이 세죠. 보드렐르는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러는데 뭐 아우 죽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좌장 역할을 하는데 얘 혼자서 지가 대장처럼 얘기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이래 앞을 보는데 지 혼자만 뒤를 봐봐요. 자, 요거는 요거 누구예요? 응. 요래 생긴 게 졸라가 이래 생겼어. 네, 조금 졸라가 생겼어. 조금 똘똘이잖아. 같은 마네 모네인데 약간 모네는 그렇게 이렇게 막 댄디하게 이렇게는 아니에요. 르누아르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 나머지는 뭐 등등 그거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볼게요. 색채를 해방을 시켰어요, 이 사람.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에 낭만주의가 유행했던 시절이 1830년에서 50이에요. 그때 그림을 그리면 웬만한 그림은 다 낭만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델라크루아가 그래요. 1830년의 그림은 다 낭만 그림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앵그르예요. 근데 그림을 보세요. 1830에서 왜냐하면 델라크루아가 1798년생이에요. 거의 1800년대에 가까운 그 10년 젊은 사람이 누구? 제리코. 그 둘이 어떻든 요 나이에 있던 사람이 그림을 1830년, 40년 그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네가 요런 그림들을 보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네들한테는 오마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더니티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마네한테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색상이? 안 나와요. 그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뭐 어떻든 그건 내 몫이고 앙땡 빵땡 라투로도 안 나와요. 더 가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제 생각엔 이건 제 아주 프라이빗한 내 생각이에요. 더 가는 아카데미 사람이에요. 그죠? 마네도 아카데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살롱전의 문을 두드려요. 그림 그리서. 그래 살롱전에서 한번 1862년인가 63년도에 상을 받아요. 르누아르도 상을 받아요. 그것도 63, 4년일 거예요. 누굴로? 시슬레 아버지 그림으로 초상화로. 전부 아카데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아카데미. 이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네, 마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일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지.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고 부류예요. 주류는 누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주류지만 그때는 장례옹 제롬하고 부그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장례옹 제롬이 그림이 변해요. 뭘로? 임프레셔니즘의 스타일이 조금 나와요. 그거 보고 절충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피셜 화가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색차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뭘 넣었어요?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세계를 넣는 거죠. 이게 자기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자, 이거 보세요. 황홀하지 않아요? 이걸 의미를 두고 보면은 뭔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리 보지 말고 그냥 턱 보세요. 어떠세요? 오, 야 나도 이렇게 가고 싶다. 저는 이거 보고 뭘 느꼈냐면 그 대마초 하고 난 뒤에 뽕 간사는 것 같아요. 자, 보드렐러가 정의합니다. 미적인 개념. 이게 모더니티의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모더니티의 데피니션 같아요. 100% 동의해요. 현대적 동시대적인 영웅을 그려라. 이때 동시대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때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1850, 60이면은 그 사람 50, 60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40이 있으면 40이 있을 거고 30이 있으면 30이 있을 거고 그때 문화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와요.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데카당트적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데카당트는 언제 가느냐 하면은 심볼리즘 앤드 나비파가 유행할 때 1880에서 90년 정도예요. 오케이? 자, 그랬고 요때에 이 사람은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이걸 볼게요. 보데릴레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죠?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왜냐면 마네하고 보데릴레하고 친했잖아. 항상 늘 그 사람한테서 그걸 받았잖아요. 뭐 사고 치면은 에밀 졸라가 좀 막아줬고 뭐 그런 거 그렇잖아. 자, 그랬는데 보드렐러는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전에 껴볼까요? 이거하고 뭐 달라요? 이거 오를레난하고 뭐 달라요? 이거 그 동네의 장례식이잖아. 그 이런 거 안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그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옆집에 있는 이장님이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제 그림은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자기 신념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네는 여기에 익명성이 아니라 얼굴에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드를 그린 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동네 아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누구 그 A 카페라는데 거기에 있는 마담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그림 아무도 안 그렸으니까 그 꾸루베의 세상의 기원 그 누드 그림은 요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을 누드를 그린 게 이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야기하면 누드기 때문에 시사성이 있는 거지. 그죠? 꾸루베하고 다를 거 없다니까. 안 그래요? 반론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카톡 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드렐레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네가 조금 잘못 알은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글을 원했어요? 동의해요? 동의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낯설게 보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낯설게 보인다라는 것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 듣보잡은 돼야 돼, 무조건. 듣보잡 했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미술이나 예술이 간단하게 뭐 그냥 아름다운 거 하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학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을 해야 돼. 정반합이 같이 나와야 돼. 하나는 극한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갔을 때 그 미묘한 그 사이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게 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니타스적인 그런 데카당트적인 것도 나와야 돼. 악의 꽃같이. 그렇지만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바니타스가 아니라 영구히 나타날 수 있는 미적인 것을 같이 내줘야 돼.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보드렐러는. 이해 안 되죠? 그죠? 어렵다. 그죠? 자, 그런 그림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기스라고 기스면하고 외우시고 기스면. 이 사람 1860년도에 이런 그림 판화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벨기에 사람. 이 당시에 벨기에는 끝내줘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벨기에 더치가 그림의 보고예요. 나중에 벨기에만 따로. 자, 벨기에 누가 있어요? 앙소르. 또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 있는 사람이고 크노포. 자,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런 거. 현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의 영웅. 근데 들라크로아는 영웅을 했잖아요.
1830년 7월 혁명 그 여자 삼색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웅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영웅? 우리가 모르는 영웅이잖아. 그냥 가상의 인물을 세운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현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데카당트하고 같은 영구의 거기에 있는 문화하고 이런 걸 같이 뽑아내라는 거예요. 주문이 그냥 단순히 올랭피아하고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네가 이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언제 죽어요? 1883년에 죽죠. 그때 그림들이 죽이잖아요. 폴리베르제르하고 등등 이런 그림들 보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요? 프란츠 할츠하고 벨라스케스 그림이 생각나죠. 왜냐하면은 알라 프리마로 빨리 그려야 되거든. 이때 그림은 아니잖아. 지금 보면 이거는 알라 프리마로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정성이 들어갔죠. 아카데미적인 거. 1863년도에 이 사람이 살롱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낙선전에 가가 뒤지게 요거도 묻지만 오케이. 이거 하다가 이제 뭐 1시간 그림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은 자, 인상파는 뭐예요? 인상파는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본 건가요? 임프레셔니즘이잖아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죠? 오는 거 있지. 다가가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죠. 저는 자, 요때 요 두 사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여기 와서 그림을 배우잖아요. 근데 얘도 처음에는 인상파 그림이 좀 있어요. 근데 볼품 없어요. 뭉크는 그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해요.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뭉크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벌써 이미 이 사람 1860년생이에요. 그러면 누구 나이냐면 고갱보다 조금 뒤에, 그러니까 쉐라보다는 조금 뒤에지만 그 마티스 정도에서 지금 나오는 애예요. 그러면 거의 피에르 보나르, 폴랑숑, 나비파 딱 그 나이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비파는 상징으로 갖고 어떻든 내면 세계를 표현을 하지만 개개인적인 건 아니죠. 그럼 누구를 표현을 해요? 종교라든지 역사를 표하잖아요. 나비는. 그 걔들은 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동네 종교를 다 그냥 모은단 말이에요. 르동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디비주얼. 유일한 사람. 이 당시에 1860년대 중에서 이런 그림 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혼자. 딱 한 사람. 그래서 1등을 치면 저는 뭉크예요, 뭉크. 네.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약간의 그게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 고흐 그림을 봐요. 고흐 그림보다도 훨씬 더 익스프레셔니즘이 강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고흐도 아무리 그래도 자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후기 인상파가 세잔느가 연구한 어떤 그런 형태를 잡아내려고 지가 주구장창 하다가 죽었잖아요. 폐렴 걸려서. 근데 거기지만 그 사람은 자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자연주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빅토르 산 보세요. 그냥 조금 달라졌어도 그건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땅콩처럼 찌그러지나요? 자기는 이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떨 때는 이게 기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동감할 때 있잖아요. 오, 막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그 메를르 뽕띠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사물에 열쇠를 여기 놔뒀어. 그럼 여기 와가지고 또 보면 열쇠만 가지고 가요. 그 이 옆에 거 안 보여요. 이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냐, 선입관 이런 것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가들은 하나에 집중 안 해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 못하는 물질적인 거 말고 비물질적인 게 있잖아요. 뭐 감정, 무슨 뭐 불안 이런 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해내는 게 훌륭하다라고 누가 했어요? 파울 클레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거 아는데 저는 한 4, 5년 걸렸어요. 저는. 바본가 봐요.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어디까지 가나? 자, 이런 그림을 보면 자연은 자연인데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안정돼 있고 요거는요. 그 그림하고 코로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자, 머릿속에 코로 그림을 넣어놨어요. 내셔널 갤러리 요번에 왔던 거. 얘하고 얘는 빼버리고 얘하고 차이. 이건 가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단어로 내줘야 될 게 1, 2, 3, 4, 5, 6을 내줘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가변적이에요. 그죠? 변할 수 있잖아요. 뭔가 딱 이렇게 탁 영구적으로 딱 굳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잔에 돌아버리죠. 이게 시작하면서 지금 다른 간단 말이에요. 요런 거. 그러고 뭔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색깔 자체도. 색채도 그렇고. 불안정하고. 맞나요? 자,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거기서. 예측이 불가능한. 여기서 보면 묵직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무거운 배경에다가 뭔가 균형, 비례 등등 고요함 이런 것들이 원래 자연주의에서 나오는 거. 이제 이게 조금 소용돌이를 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속이 시끄러워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상주의가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긋지긋한 그런 그림에서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밖에 나가서 그림이 아니라 보면 이 그림자나 이런 것들도 그림자가 까만색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 사람들은 늘 봤어. 드라큘라도 보고 다 알아. 코로도 아는데 못 그렸어요. 왜냐? 그 관념을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 그리면 안 되거든. 왜 내가 아카데미점에 미술 전시해가지고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1등이 누구냐? 뭉크란 말이에요. 모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변해도 조금 변했고 얘는 완전히 변했고 그럼 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뭉크가 궁금하잖아요. 뭉크가 그냥 전쟁 나가지고 얘는 독감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살았어. 그냥 저쪽에 핀란드 가가지고 노르웨이 가가 잘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꼭 들리는 데가 있었어. 소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를린의 막스 리베르만이었다. 그때의 막스 리베르만이 막스 리베르만은 임프레셔니즘은 독일 임프레셔니즘은 달라요. 프렌치하고. 그래 불렀어. 난리가 났잖아. 뭐 이런 그림, 개 그림 이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베를린 분리파가 나온다. 그 베를린 분리파에 같이 휩쓸리가 들어온 놈들이 누구냐? 다리파란 말이에요. 그 다리파를 생각을 해봐요. 그림이 어때요? 표현주의죠. 자, 베를린 그림하고 저쪽에 있는 뮌헨 그림이 어떻게 달라요? 뮌헨은 누가 있어요? 간딘스키, 또 가브리엘 민터, 야블란스키, 베르켄, 요 네 명이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또 아우구스트 마케, 그리고 마르크, 그리고 셴베르크 막 들어온단 말이죠. 막 파울 클레 다 돌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베를린은 이쪽에 있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그 얘들은 뭘로 가요? 처음에 꿀뚝꿀뚝 이렇게 가다가 포비점 조금 비슷하게 가다가 올피점에다가 들론에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딘스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베를린은 안 그렇잖아. 헤겔, 놀데, 키르히너, 로틀루프 이런 애들 보면 전부 다 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안에 뭉크스러운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해돼요? 뭉크가 있어요. 뭉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뭉크가. 그러니까 베를린 그림하고 뮌헨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뜨는 데가 어디예요? 뒤셀도르프, 드레스덴.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의 왜냐면 바우하우스가 뮌헨 가까이 있다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강해요? 지오그래픽이 강할 거 아니에요. 파울 클레도 그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들하고 둘이 붙는 게 데스틸, 그러니까 몬주리안, 데스부르그. 얘가 둘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데스부르그하고 그 바우하우스하고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고요. 어떻든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나중에 기하학적인 추상이라 그래요. Abstraction Creation이라는 것을 1930년대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들은 한풀 이렇게 만드는 추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간딘스키, 피에트 몬드리안이 이제 그게 이제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지. 그럼 베를린은 없잖아. 걔들은 뭐가 나오냐? 신정물주의라는 거 알잖아요. 오토 딕스, 마스 벡만, 이런 애들이 구상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독일에서의 구상적인 요소가 그런 이유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보면 굉장히 지오그래픽한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저쪽에서 많이 넘어왔잖아. 독일에서, 동독에서. 그죠? 게르하르트가 약간 팝아트적인 캐피탈 팝아트라 그래요. 게르하르트는 사진하고 둘이를 이제 같이 뭉쳤지만 오토 퀸트 캐가가 엄청 많아.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면 제일 괜찮은 화가가 시그마 폴케예요. 오케이? 안젤렌 키퍼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이래 가면 또 안 되죠. 제가 단점이라고. 근데 이래 가자고. 방법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갔어요. 그죠? 미적 개념이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인상파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린 거예요. 인상파 중에서 도시를 안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피사로도 그랬고, 높은 그림, 그지? 까요보트는 뭐로 봐야 돼요? 어느 계열일까? 까요보트는? 약간 더가 좀 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앙리 루소는 어디 넣을까요? 그거 숙제해 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보드렐러를 잘 이어받아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전트나 제레벡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 두 사람 호머 그림을 나중에 보여줄 건데 마네는 그닥 그렇게 모더니티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인상주의는 자, 정답 들어간다. 제가 알고 있는 중세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지금 뉴라이터가 들어오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그림, 장 바스키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헤르난 바스까지 총망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주는 저는 인상파라고 봐요. 인상파는 10년만 했지만 걔가 가져다 주는 색채에 관련돼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구상의 구도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포비전부터 시작해서 영향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를 10회나 했어요. 전시회가 그래 10회가 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앙댕팍전하고 도통터전 가는 거 아실 거예요. 앙댕팍전이 누가 만드는 인디펜던트라 그래요. 독립. 르동하고 모로가 만들었어요. 188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인상파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86년도에 문 닫거든 얘들은. 근데 인상파는 그때 만들어서 나다라에서 만들 때 얘들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뭉쳤으니까. 뭉친다라는 건 뭐예요? 좋았으니까. 포비전 보세요. 저번에 했잖아. 포비전하고 누구야? 피카소하고 둘이 할 때 외모 한 2, 3년 있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게 좋았는데 포비전 가면 얘도 엄청나잖아. 간딘스키하고 쪽에 얘들 이거 보면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 금방 사그러들어요. 왜? 들랭하고 블라멘코는 바로 피카소한테 붙어버렸단 말이야. 얘 옆에 있다가 2, 3년 만에. 근데 얘가 이제 학교를 만들잖아. 학교 만들어가 주위에 이제 스웨덴하고 이런 데서 와서 이제 공부를 배운다. 북유럽에서. 그렇지만 오래 안 가. 그럼 피카소는 큐비즘도 많아봐 2, 3년, 3, 4년.
뭐 그 잔여물까지 가게 되면 10년은 가요. 대부분 10년은 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막강하게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인상파는 인상파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인 요소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좋게 만들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못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동파 그림이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혁명 일으키고 그게 그냥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력이 없었다. 뭐 그러니까 그건 죽는 거야. 근데 얘들은 도시화가 되면서 시작해서 부르주아가 많아지니까 인상파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플러스 필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상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이 인상파가 없었더라면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써보세요. 분명히 재미난 논문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하버드 같은 데서 써도 이건 무조건 맥히는 거예요. 인상파가 없었더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제 포비점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후기 인상파지. 후기 인상파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 오늘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잠깐 쉬고 끊어야 돼요. 아, 끝내요.